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주입니다. 올해 56살이고요.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전통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의 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오칠이나 전통 목공예품 만드는 작은 가게입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작업대 앞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손만큼은 아직 정확하게 움직여주니 감사하죠.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공방 벽에는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흑백 사진,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딸아이가 대학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 이 사진들이 제 인생을 말해줍니다. 제 인생이 순탄했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30살 때는 작은 공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동료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40대에는 산업재해로 쓰러진 남편을 위해 회사와 3년을 싸웠습니다. 혼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50살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슬픔에 무너질 뻔했지만 딸을 위해 버텼습니다. 이 공방도 그때 시작한 겁니다. 작은 돈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평생을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불의와도 가난과도 때로는 세상과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마주한 적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오후 제가 휴대폰으로 딸의 문자를 확인하면서 시작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재 데리고 갈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왠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7살 손자 민재가 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웃으며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한여름인데 긴 카디건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딸 소연이는 올해 34살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기업 성원중공업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재벌 2세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소연아, 들어와. 더운데 뭘 그렇게 껴입고 다니니? 아, 회사가 에어컨이 너무 세서요. 요즘 감기 기운도 있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소연이가 따라 들어와 찻잔을 집으려는 순간 카디건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 눈이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딸의 팔뚝에 선명한 붉은 자국, 뜨거운 액체에 데인 것 같은 화상이었습니다. 소연아, 그거. 아, 이거요? 커피 쏟아서. 괜찮아요, 엄마. 소연이는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상에 놓였습니다. 민재는 신나서 밥을 먹었지만 소연이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 왜 그러니, 소연아? 입맛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엄마.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소연이를 두고 저는 민재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민재야, 요즘 유치원은 재미있니? 네. 근데 할머니, 우리 집은 재미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자꾸 화를 내요. 엄마한테 소리도 지르고.
지난번엔 컵을 던졌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민재는 천진난만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재야, 할머니한테만 말해줘. 아빠가 엄마한테 손을 댄 적 있어? 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밀친 적은 있어요. 엄마가 넘어졌어요. 저는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연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소연아,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엄마, 도윤이가 기다리는데. 하루쯤은 괜찮지 않을까? 민재도 여기서 자면 좋아할 텐데. 소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도망칠 곳을 찾은 것처럼. 밤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옆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 오래된 장롱,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연아. 네, 엄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팔의 화상은 정말 커피 때문이니?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누가 그랬어? 도윤이가 그랬어? 소연이의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 강도윤은 올해 39입니다. 성원그룹 회장의 조카이고요. 회사에서 인사총무팀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겉으로 보기엔 엘리트였습니다. 저희가 싸웠어요. 제가 늦게 들어왔다고. 화가 나서 뜨거운 물을 담은 컵을 던졌어요. 제 팔에 쏟아졌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처음이니? 아니요.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소연이는 카디건을 벗었습니다. 팔뚝과 어깨에 멍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새로운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상처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엄마,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회사 일이 힘들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도윤이 말로는 제가 아내 역할을 안 한대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계속 압박이 와요. 아들을 낳으라고, 민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소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어요, 엄마. 도윤이가 인사팀이잖아요. 그 라인 사람들이 저를 계속 감시해요. 실수하면 바로 보고 들어가요. 사장님, 며느리가 이렇게 일도 못하냐고 놀림받아요. 그게 내 잘못이니? 내가 맞을 이유가 어디 있어? 엄마, 저는 그냥 참고 살 수 있어요. 민재 때문에라도 이혼은 못해요. 도윤이 집안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제가 이기지 못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연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제는 내가 참지 않아도 돼. 소연이가 잠든 후 저는 홀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여름밤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싸워왔습니다. 불의와도 가난과도 때로는 세상과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이 맞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도윤의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장모님? 강도윤 씨,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딸 팔에 난 화상, 당신이 그랬지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부부 사이 일에 장모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라고요? 폭력이 부부 사이 일입니까? 장모님, 소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대로 된 말은 했을까요? 제 입장도 들어보셨어야죠. 당신 입장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다시는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강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장모님이 저한테 경고를요? 부천에서 작은 공방하시는 분이 현실을 아십니까?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제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소연이는 지금 제 덕분에 회사 다니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잘릴 수도 있어요. 협박이군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소연이가 이혼 같은 생각을 한다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민재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강도윤 씨, 네. 당신이 우리 집을 건드리면 그게 당신의 끝입니다. 장모님 말투가 영화 같으시네요. 부천 아주머니가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두고 보세요. 부천 아주머니가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당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노동운동을 할 때의 각오, 남편을 위해 싸웠던 집념, 혼자서도 딸을 키워낸 힘. 저는 평생 약자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딸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도구도 무기도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경험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연락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무성 마이너스 조사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남편이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전직 국정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해서 민간조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와 민재는 부천을 떠났습니다. 소연이는 조금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이제는 내가 참지 않아도 돼. 엄마가 책임질게. 소연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공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대 위에 휴대폰을 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최무성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무성 씨 맞으십니까? 저는 박선주입니다. 고 박정훈의 아내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형님의 부인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오늘 가능하시다면 오늘 뵙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천의 오래된 골목, 낡은 건물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평범한 공방에서 한 어머니의 조용하고도 치밀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당신은 저를 공방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공방 아주머니입니다. 돈도 권력도 학벌도 없는 평범한 아주머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릅니다. 이 평범한 아주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오칠을 계속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변했습니다. 예리하고 차갑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불의와 싸워온 투사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투사가 가장 소중한 딸을 위해 마지막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부천의 작은 공방에서 거대한 재벌가를 무너뜨릴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오래된 빌딩 3층. 저는 민정조사연구소라는 문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낡은 책상, 파일 캐비닛, 벽에 걸린 자격증과 표창장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무성 씨 62살입니다. 백발이 반쯤 섞인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전직 국정원 조사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형님의 부인이시죠? 앉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도 박 형님을 존경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일찍 떠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무성 씨는 제 표정을 읽는 듯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 소연이의 결혼, 강도윤이라는 남자, 화상과 멍, 아이가 본 폭력, 회사에서의 괴롭힘, 모든 것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무성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재벌 2세이고 회사에서 권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원그룹의 강도윤 말씀이시군요.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성원그룹 회장의 조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 상무로 있다던데요. 최무성 씨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몇 가지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강도윤, 39살. 미국 유학파입니다. MBA 출신이죠. 성원중공업 인사총무팀 상무. 겉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겉이 너무 깨끗한 사람은 아니 더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벌가는 더 그렇습니다. 최무성 씨는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봤습니다. 부인, 제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 기업 비리, 재벌가 스캔들,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요.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들과 협력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하십니까? 공개된 자료, 내부 고발, 법적 증거 수집, 필요하면 회계 감사도 요청합니다. 제 목표는 진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로 상대를 압박하는 거죠. 강도윤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듭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최무성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형님 때문에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십시오. 제가 찾아낸 정보를 합법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강도윤과 성원그룹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따님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폭력, 협박을 기록하라고요. 녹음, 사진, 문자, 모든 증거를 남기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최무성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남편의 오랜 동료였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소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해. 도윤이가 화낸 것, 폭언한 것, 손댄 것.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사진 찍어. 문자도 지우지 말고 저장해. 엄마, 왜 그러세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엄마를 믿고 그냥 해줘. 알았지?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천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7시 최무성 씨가 제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무성 씨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었습니다. 성원그룹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입니까? 첫째, 비자금 조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가 의심됩니다. 둘째, 하도급 업체 부당 단가 인하,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셋째, 직원 부당 해고, 노조 활동했던 직원들을 보복 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일부는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부 고발이 필요합니다. 최무성 씨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5년 전 회사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직원이었고 가해자는 강도윤의 대학 동기이자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덮였습니다. 강도윤이 인사팀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 처벌 없이 지금도 회사에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사위입니다. 더 있습니다. 강도윤은 회사에서 킹메이커로 불립니다.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자르는지 그가 결정합니다. 직원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 정보들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무성 씨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부인, 제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성원그룹 내부에 접근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의 폭력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따님과 계속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따님이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모든 대화, 모든 폭력이 증거가 됩니다. 최무성 씨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문서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성원그룹의 어두운 비밀들, 강도윤의 과거,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강도윤의 집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나중에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네. 지난주 토요일 부천에 갔다며?
네, 엄마 뵈러 갔어요. 내가 허락했나? 소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윤이 일어서서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물었잖아. 내가 허락했냐고. 미안해요. 그냥 오랜만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장모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집안 이야기했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장모가 나한테 전화했어. 경고한다고 하더군. 내가 말한 거 아니면 어떻게 알아? 소연이는 식기를 내려놨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팔에 화상을 보셨나 봐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모가 나서는 거야? 공방이나 하는 사람이 감히 나한테?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집안일을 밖에 떠벌리지 말라고. 넌 왜 말을 안 들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발 믿어줘요. 믿어? 웃기네. 내가 뭘 믿으라는 거야? 도윤이 소연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쥐었습니다. 소연이가 아파서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놓아줘요. 이번에 한 번 더 그런 짓 하면 장모든 누구든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도윤이 팔을 놓았습니다. 소연이는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연이는 제 말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모든 걸 기록해.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팔에 난 새로운 멍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후 성원중공업 본사.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였습니다. 소연이는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자 45살쯤 됐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 대리, 잠깐 나와봐요. 네, 팀장님. 소연이가 회의실로 따라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팀장과 다른 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박 대리,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왜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 수집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때 냈는데 왜 당신만 늦는 거죠? 요즘 일에 집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에요? 박 대리, 당신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욕먹어요. 상무님한테 보고 올라가면 어쩌려고? 소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의 말 속에서 상무님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무님이 당신 일 처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리, 회사가 놀러 오는 데예요? 제대로 할 생각 없으면 그만둬요. 우리 팀에 피해 주지 말고.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팀장은 냉소를 띠며 나갔습니다. 소연이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볼까봐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전화였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소연이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도 못 견디겠어요. 팀장이 자꾸 저만 괴롭혀요. 도윤이가 시킨 것 같아요. 일부러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소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해결해 줄게. 어떻게요? 엄마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곧 달라질 거야. 엄마를 믿어줘. 소연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같은 날 저녁 제 공방이었습니다. 저는 최무성 씨와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힘들어 하시는군요.
회사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윤이가 사람들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를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인, 제가 성원그룹 내부에 접촉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부당해고당한 전직 직원입니다. 그 사람이 회사 비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의 비행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이미 연락했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만나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최무성 씨는 제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단호함을 읽은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여기로 오십시오. 다음 날 오전 부천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와 최무성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곧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5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박선주 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재훈 씨, 전 성원중공업 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괜찮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원그룹과 강도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네. 제 딸이 강도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도윤,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폭언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여직원들한테 더 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부장이었고 피해자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강도윤이 덮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직접 피해자를 불러서 압박했습니다. 조용히 합의하면 돈을 주겠다. 안 그러면 당신이 불리해진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합의금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도 회사에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연락이 안 됩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내부조사 보고서 사본입니다. 불법으로 빼낸 거라 공식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참고는 될 겁니다. 김재훈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무성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회사 비자금 조성 관련 문서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단, 계좌번호, 거래 내역. 모두 복사본이지만 진짜입니다. 이걸 왜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도 당했으니까요. 부당해고당했습니다. 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요. 강도윤이 직접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김재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강도윤을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들을 잘 쓰겠습니다. 부디 그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 제가 못한 일을 해 주십시오. 김재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와 최무성 씨는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단, 비자금 거래 내역, 부당해고 문서, 성추행 사건 보고서, 모든 것이 폭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조용히 흔들겠습니다.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청, 네 곳에 동시에 제보하겠습니다. 언론은요? 나중에 터뜨리겠습니다. 지금은 내부를 먼저 흔들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오치를 했습니다. 손놀림은 변함없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한 전쟁.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벌이는 전쟁. 강도윤,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당신이 건드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아파트. 강도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칼날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웃었습니다.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최무성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검찰이 성원그룹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국세청도 움직입니다. 세무조사 예정 통보를 보냈고요. 공정위와 노동청도 각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요? 네. 제가 의도한 겁니다. 성원그룹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강도윤은 어떻습니까? 아직 자기한테까지 올 줄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엄마, 회사가 난리예요. 검찰이 온다는 소문이 돌아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알았지? 네, 엄마. 그런데 엄마가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엄마가 널 지키려고 하는 거야. 엄마,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성원그룹 본사. 소연이가 나중에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전 10시 검찰 수사관들이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들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컴퓨터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소연이도 자기 자리에서 이 광경을 봤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널 지키려고 하는 거야. 회장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석에 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8살 성원그룹 총수. 차갑고 위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카 강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 재무팀장, 기획실장 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법무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본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혐의로?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혐의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국세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예정 통보가 왔습니다. 기획실장도 보고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하도급 업체 관련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게 무슨 일이야?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제보한 것 같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회장이 강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아는 거 없나? 저도 처음 듣는 일입니다, 회장님. 최근에 해고한 직원 중에 누가 있었나? 몇 명 있었습니다만 다 합의금 주고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배신한 거야? 내부 자료가 아니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찾아내. 누가 팔았는지. 그날 저녁 저는 최무성 씨와 통화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원그룹 내부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압박이 계속되면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길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균열이 시작됐으니까요. 최무성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성원그룹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도윤의 집, 저녁 8시였습니다. 소연이가 나중에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도윤아,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나와. 무슨 일이십니까? 인사 파일 전부 검토해야 해. 최근 3년간 해고된 직원들 명단이랑 합의서 다 준비해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아. 네. 내가 처리한 건들 문제 없겠지?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확실해? 5년 전 그 일 말이야. 성추행 사건. 다 정리했습니다. 합의서도 있고 비밀유지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게 터지면 내가 책임져야 돼. 알지? 네, 회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 먹을 거 있어요? 됐어. 나가 있어. 소연이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이상해요. 회장한테 전화 받고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조심하고 계속 기록해. 다음 날 성원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검찰 수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한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부천의 작은 공방에서 거대한 재벌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무성 씨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내부 고발자가 한 명 더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성원그룹 재무팀 직원입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을 직접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에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요? 회사가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먼저 나와서 면책을 받으려는 거죠. 그럼 증거가 더 확보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성원그룹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천의 오후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요? 곧 그에게도 순서가 올 겁니다. 인사팀 상무로서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 딸한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따님이 모으고 있는 증거들이 결정적일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일주일 후 소연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제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랑 사는 게 힘들다고, 이혼하고 민재는 자기가 키우겠대요. 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어떡해요? 민재를 빼앗기면. 소연아, 진정해. 엄마 말 잘 들어. 절대로 이혼 동의하지 마. 그리고 그 말을 녹음했니? 네.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잘했어. 그거 절대 지우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다 엄마한테 보내. 네, 엄마. 겁먹지 마. 강도윤이 지금 너를 협박하는 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최무성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도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자기 입지가 흔들리니까 가정 문제를 먼저 정리하려는 거죠. 막아야 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따님이 모은 증거들을 보내주십시오. 가정폭력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양육권은요? 폭력 증거가 있으니 어머니한테 유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소연이의 집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다음날 저에게 전화로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술 먹고 들어와서 이혼 동의 안 하냐고 소리 질렀어요. 제가 거부했더니 저를 밀쳤어요.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갔니? 아직이요. 당장 가. 그리고 진단서 때 사진도 찍고 다 증거야. 네, 엄마. 그리고 소연아,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돼. 민재 데리고 나와. 어디로요? 부천으로 와. 엄마 집으로 와. 당장. 하지만 소연아, 엄마 말 들어. 더 이상은 위험해. 당장 나와. 소연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날 오후 소연이와 민재가 부천에 왔습니다. 소연이의 팔에는 새로운 멍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민재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무서워요. 괜찮아, 민재야.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자. 저는 딸과 손자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최무성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따님이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동행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인,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원그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강도윤도 곧 표적이 될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회장이 강도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인사팀 상무로서 모든 불법 행위를 총괄했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벌가에서는 그런 일이 흔합니다. 위기가 오면 아래 사람을 버립니다. 친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강도윤은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회사에서도 가족에게서도 모든 것에서 버려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천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강도윤, 당신은 저를 부천 아주머니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이 부천 아주머니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연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최무성 씨도 함께였습니다. 소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첫 폭력부터 어젯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 가해자에게는 양육권이 제한됩니다. 어머니가 유리합니다. 소연이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소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강도윤은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엄마가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응. 엄마는 평생 싸워왔어. 이번이 마지막 싸움이야.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이길 거야. 소연이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넌 내 딸인데. 엄마가 딸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강도윤에게서 소연이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협박성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신고했다며? 후회하게 해줄 거야. 민재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장모한테 전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저는 그 문자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추가 증거였습니다. 최무성 씨에게 보냈습니다. 협박 문자까지 보내는군요. 더 좋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접근금지 명령이 며칠 내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곧 성원그룹에서도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도윤의 몰락입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성원그룹 인사총무팀 강도윤 상무 직위해제, 회사 비리 은폐 및 성추행 사건 묵인 혐의로 검찰 조사 대상. 저는 TV 앞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소연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제 시작이야. 강도윤은 회사에서도 버려졌어. 가족들도 그를 버릴 거야. 그럼 저는, 넌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민재도. 소연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 당신이 남긴 인연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무성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강도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가 다시는 우리 딸을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게 만드는 것.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공방 아주머니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제 공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 강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작업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도윤 씨, 소연이 어딨어요? 내놔요. 접근금지 명령 받으셨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당신 짓이잖아요. 장모가 경찰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 당신이 한 일의 결과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요? 부부싸움이 그렇게 큰 일이에요? 부부싸움이요? 당신이 한 건 폭력입니다. 범죄입니다. 강도윤이 비틀거리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회장님한테도 버림받았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제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입니다.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뭘 아는데.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5년 전 성추행 사건 은폐한 것,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 직원들 부당 해고한 것, 다 압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무시한 그 공방 아주머니가 다 알아냈습니다. 강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최무성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찰관 2명이 함께였습니다. 강도윤 씨, 접근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동행하시죠. 경찰관들이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말씀은 서에서 들겠습니다. 강도윤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최무성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다 녹화됐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협박,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공방 처마 밑에 설치한 CCTV를 봤습니다. 최무성 씨가 일주일 전에 설치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벌금형과 함께 더 강력한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최무성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강도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은폐, 횡령 방조, 업무상 배임, 여러 혐의입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부인, 이제 결정적인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5년 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을 깨고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지금 나온 겁니까? 강도윤이 몰락하는 걸 보고 용기를 낸 겁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볼 수 있습니까? 원하신다면 주선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주입니다. 김혜진입니다. 최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따님이, 네. 제 딸이 강도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혜진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5년 전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혜진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원중공업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기업이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부서 부장이 저를 추행했습니다.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윤 상무가 직접 저를 불렀어요. 조용히 합의하면 돈을 주겠다. 안 그러면 당신 회사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결국 합의했습니다. 3천만 원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혜진 씨가 울었습니다. 그 부장은 지금도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어요. 저는 5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어떤 회사도 저를 안 뽑았어요. 저는 혜진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강도윤이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는 지금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결정적일 겁니다.
혜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결기가 돌았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무성 씨와 함께 검찰청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혜진 씨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2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5년 전 일 강도윤이 어떻게 압박했는지 모든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소연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회사에서의 괴롭힘에 대해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김재훈 씨도 증언했습니다. 회사 비리에 대해, 강도윤의 역할에 대해. 저녁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선주 씨 맞으십니까? 네. 증거가 충분합니다. 강도윤을 정식으로 기소하겠습니다. 혐의는 무엇입니까? 가정폭력, 성추행 사건 은폐, 횡령 방조, 업무상 배임, 협박, 여러 혐의입니다. 실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강도윤의 집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일입니다. 강도윤의 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회장인 삼촌이 모였습니다. 긴급 가족회의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오빠. 도윤의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회사를 망칠 뻔했어. 이미 주가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어. 도윤이 때문이야.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도 회사는 지켜야 해. 도윤이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해. 신우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편을 들 수 없어요. 오빠 때문에 제 남편 회사도 피해를 봤어요. 도윤의 어머니는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돈이, 사랑보다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소연이, 혜진 씨, 김재훈 씨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도윤,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강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으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회사 비리에 관여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반론을 시도했지만 약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강도윤이 끌려나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아주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끝나는 거예요? 응. 이제 거의 끝났어.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될 줄은.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당한 일은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소연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진 씨도 우리 옆으로 왔습니다. 선주 씨,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혜진 씨가 용기를 낸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선주 씨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숨어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3명의 여자 각자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함께 싸워 이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재야, 재미있게 놀았니? 네. 할머니, 이제 아빠 안 와요? 응, 이제 안 와. 다행이에요. 무서웠거든요. 저는 민재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최무성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오늘 재판 잘 봤습니다.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부인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리고 부인,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원그룹이 파산 직전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강도윤의 몰락과 함께 회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장은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도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뤄낸 겁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재벌 그룹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대단한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오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딸과 손자가 안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인연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힘이에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딸이 자유로워졌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하루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방청객들.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벌 2세의 몰락, 가정폭력, 기업비리, 모든 것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소연이와 함께 방청석 앞줄에 앉았습니다. 혜진 씨, 김재훈 씨도 함께였습니다. 최무성 씨는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3개월 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도윤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으며 이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회사 비리에 관여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괴롭혔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도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강도윤을 봤습니다.
강도윤이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허무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지막까지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강도윤 씨,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제 딸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이 벌은 당신이 한 일의 대가입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선주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정이십니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소연이가 울었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소연이, 혜진 씨, 김재훈 씨, 그리고 최무성 씨. 우리 다섯은 부천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주 씨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숨어 살았을 겁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억울했던 일을 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재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무성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박 형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부인이 훌륭하게 해내셨다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연이는 물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할까요?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법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회계 쪽 자료 정리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김재훈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를 만들까?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법률 쪽을 지원하겠습니다. 최무성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제 공방 옆 건물이 비어 있어요. 거기를 쓰세요. 제 말에 소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 건물 팔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팔지 않을 거야. 더 좋은 데 쓰는 거지. 3개월 후 부천의 작은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서는 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상담사로, 김재훈 씨는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최무성 씨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공방 일을 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왔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지역 주민들, 언론사 기자들. 소연이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센터의 센터장 박소연입니다. 저도 한때는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민재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민재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민재야. 할머니, 우리 행복하죠? 그럼, 우리 아주 행복해. 민재가 웃으며 다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이가 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새로운 분이 상담 오셨어요. 그래. 네. 가정폭력 피해자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소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생각해요. 만약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다면 민재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났어. 앞으로만 보자. 1년 후, 저는 강도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펼쳐봤습니다. 장모님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소연이에게, 민재에게, 그리고 장모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는지,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강도윤. 저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잊을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다시 서는 집은 부천에서 가장 유명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법률 상담, 심리치료, 자립지원,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소연이는 훌륭한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베테랑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김재훈 씨는 재취업에 성공해서 센터를 계속 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자립하려는 여성들에게 오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선주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35살, 두 아이의 엄마. 남편의 폭력을 피해 센터에 왔다가 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손놀림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이 기술을 배우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기술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저처럼. 그 여성이 웃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두려운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공방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한 분이 상담 오셨는데요.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누군데? 성원그룹 직원이었던 분이에요. 강도윤 상무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싸웠는지 듣고 용기를 얻었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도 도와줄 수 있겠지? 네. 저희가 함께 할게요.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랑스럽다, 소연아.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엄마는 그저 내 옆에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하늘을 봤습니다.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선주입니다. 부천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싸워왔습니다. 불의와 가난과 폭력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재벌가의 힘도, 돈도, 권력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더 강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의지와 경험과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저를 부천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무시하는 말투로. 하지만 바로 그 부천 아주머니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강함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강해집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폭력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며 숨죽이며 혼자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저 평범한 공방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도 공방에서 오치를 합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소연이는 센터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민재는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폭력의 그림자 없이. 그리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무릎 꿇은 자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선 자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박선주, 부천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후 강도윤은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다시 서는 집 5주년 기념 행사 기사였습니다. 소연이가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부천의 작은 공방. 박선주는 오늘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소연이가 재혼해서 낳은 딸입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예린이.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영웅?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엄마였어.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줬대요. 박선주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는 스스로 일어섰어. 할머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래도 영웅 같아요. 박선주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는 예린이의 영웅이다. 그걸로 만족할게. 공방 밖에서 소연이가 부릅니다. 엄마, 저녁 먹어요. 지금 간다. 박선주는 손녀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